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재정절벽을 논의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이 건설적이었다는 의회 공화당 지도부의 긍정적 평가로 향후 협상 전망에 관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며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진핑 집권기의 중국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새 시대 중국 경제를 이끌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만 해도 톱3에 들었던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3년 연속 하락하면서 6위로 밀려났습니다.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신용이 저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경영학자 3천여 명이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후보들에게 대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제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숫자 늘리기실 임대주택 확충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현실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임대 전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1월 19일 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러분과의 소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헬프데스크 또는 여러분의 신문고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0220-4974부터 5까지 2대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2부 첫 순서는요.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봐야겠죠.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뉴욕 증시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재정절벽에 대해서 처음으로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협상이 건설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소폭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강보합권에서 12,588.31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0.57% 상승하면서 2,853.13 나타냈고요. S&P 500지수 역시 빨간불 켰습니다. 강보합권에서 1,359.88로 마감지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기존주택 판매,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11월 미시건 대학교 소비심리지수 확정치까지 발표가 됩니다. 뉴욕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유럽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유럽 증시 주요국 지수들 모두 급락했습니다.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에서 재정절벽 회의가 있기 전에 유럽 증시 마감이 됐는데 이 협의에 대한 우려감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증시를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까크 지수 모두 1%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72.16포인트 떨어지면서 5,605.59,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 1.32%, 포인트로는 92.89포인트 내려가면서 6,95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1% 넘게 떨어지면서 3,341선 보였습니다. 아시아로 가보시죠.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은 2%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데요. 일본이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는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2%, 194.44포인트 상승하면서 9,024.16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반면에 파란불 켰습니다. 0.77% 빠지면서 2,014.73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강보합권에서 21,159선에서 마감지은 모습입니다. 지난주 환율 마감 상황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5원 상승해서 1,092.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서한한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16일 뉴욕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이른바 재정절벽 협상이 건설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상승했고 미국 국채 가격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로화는 그리스 우려가 부각돼 미국 달러와 엔화에 대해 하락했지만 미국 재정절벽 우려가 완화됐다는 분석에 힘입어서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 간 첫 재정절벽 회담은 건설적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생산적인 과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균형 잡힌 방법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 역시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악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사흘째 공습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까지 시사하면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항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008년 이후 4년 만에 전면전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TV2 등 현지 언론은 기드온 하우저르 총리 보좌관이 7만 5천 명 예비군 소집 승인을 위해 강요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이 같은 지정학적 불안감 때문에 뉴욕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22달러, 1.4%나 오른 86.6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 유가는 0.7% 올랐습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지정학적 불안정이 고정화된 데다가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이날 회동에서 논의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해 뉴욕 증시가 강세를 나타냈고 또 경기 침체를 회피할 수 있을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유가가 상승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오바마 회담의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채 가시지 않은 유로존 채무 위기를 반영하면서 3개월 반 내 최저 종가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은행 종목 지수가 2.72% 떨어지는 등 최근 3개월간 랠리를 펼쳐왔던 은행주가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하락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퍼스트 300 지수는 1.04% 내린 1067.45로 8월 이후 최저 종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스의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로존 회원국들과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의 부채를 관리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국가 채무불능 사태를 막기 위해 아테네가 필요로 하는 310억 유로의 구제금융지원금 지급이 아직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상 머니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하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최고 투자자들과 슈퍼리치 담당 PB들은 미국 재정절벽 이슈가 국내 증시 쇼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CIO와 슈퍼리치 담당 PB 2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말까지 코스피는 평균 1828에서 2028 사이를 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미국 재정절벽 이슈가 증시에 쇼크를 줄 확률이 5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85%에 달해 전문가들 대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집권기에 중국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새 시대 중국 경제를 이끌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리커창 총리 내정자를 보좌할 경제팀의 핵심은 당 중앙정치국 위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마카이 국무원 비서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게 아름답다는 말이 불황의 시대에 더욱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골이 깊어지면서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규모를 줄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1000cc) 미만 경차들. 차가 작아 연비도 높고 세금이나 통행료에서도 혜택이 많습니다. 중형차를 타다가 경차로 이제 변경한 지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중형차에 비해서 차량도 가볍고 세금적인 부분도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비도 뛰어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가 안 좋은 요즘 인기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경차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증가한 17만여 대가 팔렸습니다. 대형차가 26%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경기 불황 탓인지 경차 판매가 급격히 신장되고 있습니다. 월간 판매 대수가 평균 10,000대를 선회했었는데 지난달 판매량이 15,000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작은 게 잘 팔리는 트렌드는 유통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마켓. 요즘엔 이렇게 배추도 절반, 무도 절반씩 포장해 판매합니다. 4등분짜리 양배추와 두부도 있습니다.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들도 덩치 줄이기가 한창입니다. 경기 불황 속 우리 생활 곳곳에서 작은 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2년 전만 해도 탑3에 들었던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3년 연속 하락하며 6위로 밀려났습니다. 미국 경쟁력위원회와 딜로이트가 발표한 2013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보고서는 내년도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세계 6위로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1위를 지켰고 인도, 브라질, 독일,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신용이 저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우량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신용도 1에서 3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7에서 10등급 신용도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은행권이 저신용 중소기업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이라 날씨가 나쁘면 방송 시청이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스카이라이프는 고객들의 항의를 추가 상품의 판매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한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TV 시청이 불가능한 스카이라이프. 이런 문제점을 고객 상담센터에 항의하자 설명 대신 추가 상품 가입을 권유합니다. 인터넷 같이 결합해 주시면 기상 악화 시에도 TV 시청이 가능한 수신기로 교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신기만 별도로 구입할 수 없냐고 묻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럼 인터넷 가입 안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님. 스카이라이프 측이 언급한 수신기는 인터넷 가입과 함께 제공되는 KT 올레 IPTV 셋톱박스. 더구나 올레 TV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은 스카이라이프 제공 채널과 겹쳐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또 서비스를 추가하면 매달 2만 원 이상의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추가 요금이 부담스럽다고 하자 이번에는 상품권으로 가입을 유도합니다. 우선 인터넷 KT로 신규로 가입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권은 7만 원의 상품권이 제공되긴 합니다. KT와 손잡고 결합 상품을 내놓은 스카이라이프. 그러나 본업인 위성방송 서비스는 뒷전이고 KT와의 결합 상품 변칙 판매에 열을 올리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M머니 서한한입니다. 국내 경영학자 3천여 명이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대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제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내대학 경영학과 교수 모임은 한국경영학회는 매일경제신문과 차기정부, 경영경제 관련 5대 정책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경영학회는 최우선 과제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으며 복지만 담보하지 말고 성장 정책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소식 전하는 동안에요. 시청자분 전화가 연결돼서 전화 먼저 연결하고 집중 관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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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예. 학생이에요. 학생이시고요? 예. 예, 오늘 어떤 문제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저희 잘못 해가지고 그 DI를 예. 딱 그 떨어질 때쯤에 사가지고 지금 하한가를 2번을 맞아갖고. 하한가를 2번 맞으셨고요? 예. 그래갖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해서. 예. 좀 비중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비중을 좀 많이 둔 종목인데 하한가를 좀 2번 맞으셨고요. 예. DI.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예. 혹시 종목은 말씀하기 힘드시고요? 아니, 종목 DI. DI라고 하셨어요? 예.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DI라는 종목을 사셨는데 하한가를 2번 맞았는데 지금 투자하는데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굉장히 높이 뒀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
그러면요, 선생님, 저기 전화를 끊으시면은요, 요 다음 순서가 집중 관찰 시간이거든요. 예, 그 시간에 오늘 저희가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을 연결하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여쭤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청을 하시면은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계속 시청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의 집중 관찰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현대건설인데요.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집중 관찰 종목 현대건설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시청자로부터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DI를 갖다가 구입을 하셨는데 하한가를 2번 맞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학생이기도 하고요. 아, 네. 투자를 하면서 좀 비중을 굉장히 늘려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뭐 증권 전문가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DI 같은 경우에는 그 싸이 신드롬과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원래의 내재 가치보다는 훨씬 이제 오버슈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싸이가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 2위를 7주간 머물다가 이제 5위로 7위 쪽으로 이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그 싸이 신드롬, 특히 이제 그 강남 스타일과 관련된 신드롬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이의 그 아버지가 그 경영하고 있는 그 DI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서 혹시 반등을 해준다면은 비중을 많이 실으셨지만은 일단은 그 비중을 축소하신 쪽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학생이시라고 하니까 하나 좀 그 조언을 첨부해 드리자면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기업의 가치에 늘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또 많이 오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또 밀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그 전 고점을 향해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DI가 3분기 실적이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시장의 반응은 앞으로 싸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DI가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전화하신 시청자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오늘 그 박준현 차장의 조언이 도움이 돼서 좋은 투자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현대건설 조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건설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 현대건설 일단 시공 능력 1위의 그 대형 종합 건설 업체인데요. 3분기 실적은 대형 건설사들 가운데서 가장 선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신규 수주와 펀더멘털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지난 15일 쿠웨이트에서 2조 2천억 원 가량의 그 코즈웨이 교량 공사를 수주를 했죠. 경쟁이 치열한 그 중동 지역의 플랜트 공정이 아니라 인프라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그 쿠웨이트 쪽에서 이미 그 건설이 지금 그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에도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운영이 있어서요. 해외 수주에서 차별화된 수주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 중에서는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건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서 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주가가 9월에 그 3차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는 7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기관이 공격적인 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지난 주말 종가는 6만 9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건설주 전반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특히 그 해외의 그 저가 수주 프로젝트 실적이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반영이 됐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외국계 증권사 UBS에서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번 주에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건설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현대건설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4분기도 역시 3분기 수준으로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발주 시장 자체가 그 글로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과의 그 시너지 효과가 슬슬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동 이외에도 남미, 아프리카, 인도 시장 쪽으로 진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13년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잠재부실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해서 약 9천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목표가 8만 원으로 매수를 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렸는데 좋은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요. 이렇게 박준의 여보세요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고민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 주시고요. 뭐 좀 전처럼 주식 관련된 얘기도 좋고요. 그 이외에 뭐 여러분 하소연도 좋습니다. 하여튼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늘 전화 주십시오.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2000-4974부터 5번까지 2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전문가와 함께 우리 경제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월요일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표학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날 이른 출근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좀 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요즘 세계의 귀와 눈이 다 미국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재정절벽 얘기 계속되고 네. 있는데 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재정절벽 쇼크는 없을 것이다 하는 네. 좀 의견이 지배적인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지금 당초에는 이제 공화당 의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라든가 공화당 적 인사들이 오바마 정부의 정부 지출 삭감안을 먼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뭐를 삭감하려는지 또 어떻게 삭감하려는지 이렇게 좀 굉장히 그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세수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 하는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톤이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피스칼 클리프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그 재정 절벽 대신에 만약 협상이 가능하면 재정 슬라이드, 다시 말하면 재정 슬로프 혹은 피스칼 슬로프로 얘기가 되고 있는 재정 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은 재정 감속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금 희망적인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이런 입장이 좀 유연하게 바뀐 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공화당도 사실 우선 하원을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바마 정부와 같이 공동의 배를 탔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가령 재정 절벽이 현실화돼 가지고 주식 시장도 패닉하고 금융 위기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화당도 앞으로 또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자기네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조는 정책 기조는 가지고 가려는 조금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출에 있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좀 협력을 해나가면서 줄일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지금 사실 이슈가 되는 것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감세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이슈가 부자 감세. 네, 부자 감세 지금까지 이슈가 되어 왔던 거는 오바마는 25만 불 선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25만 불 이하의 가정에는 지금까지 줘왔던 그런 세제 혜택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고요. 가고 대신 25만 불 이상은 증세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지금 그 증세의 대상과 그다음에 증세의 폭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세의 그 대상에 대해서는 50만 불이나 100만 불을 증세의 대상으로 올리자. 다시 말하면 상한선을 좀 올리자. 그렇게
가지고 갔을 때 제 생각에는 한 50만 불 선으로 증세 상한이 인상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50만 불 이상은 증세를 하되 25만 불하고 50만 불 사이에는 증세는 프리즈 시키고 그다음에 대신 세제 지금까지 감세의 혜택을 줬던 것도 제거시키는 그런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율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35%인데 과거 클린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때 이제 39.5%까지 그 세율을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부시 행정부 때 다시 이제 감면 혜택을 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그 중간선인 한 37%로 증세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 이전인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세율까지는 높이지 않겠다는 얘기가 그렇게까지는 높이지 않고 37% 선에서 낙착을 보고 그 37% 플러스 50만 불이라는 한도가 되면은 공화당 쪽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요. 이 시나리오를 한 3개 정도 잡고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 절벽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재정 절벽은 피하되 어느 정도 수준의 재정 비탈은 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 하나는 재정 절벽을 이제 완전히 피할 수 있다. 뭐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때 어떤 좀 영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요?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재정 절벽으로 이제 사실상 미국 경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시나리오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뭐 엄청난 정부 지출 축소가 있고 증세가 동시에 현실화되면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혼란을 맞을 수가 있고 미국 그 증시도 폭락할 수가 있고 그 결과 미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불황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일시에 이제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고 만일 조금 가벼운 쪽으로 재정 비탈, 다시 말하면 피스칼 슬로프의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충안이 채택이 되면은 1% 내지 2%의 성장 기조도 유지할 수가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좀 안정세를 가질 수가 있고 글로벌 또 그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이고요. 만일 완전히 재정 절벽을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미국 성장률 자체는 2, 3%가 올라간다고 예측 전망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어떤 면에서 결국은 왜냐하면 어차피 재정 절벽 문제가 나온 것이 미국의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고 빚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절벽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조금 하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것이죠. 적자는 더 늘어나고 신용 등급은 하락이 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중장기적 전망은 별로 좋지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결국은 이 3가지 시나리오를 보아서라도 재정 절벽보다는 재정 비탈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그 두 번째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재정 비탈의 형태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내에서 CEO들 그 매일경제에서 그 조사한 것을 의하면 한 75%가 재정 비탈은 그러니까 재정 절벽은 피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전망이 나온 걸 봤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미 좀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 절벽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금융시장에 그리고 국내 경기에도 큰 동요를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또 뭐 별로 기분 안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네. 한국 제조업 경쟁력 순인데요. 네. 물론 이게 뭐 또 얼마만큼의 공신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지금 미국의 경쟁력위원회와 딜로이트 컨설팅 업체가 공동 발표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계속 좀 밀려나고 6위까지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리는 뭐 작년까지 5위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1등급 떨어졌다 그래서 뭐 크게 실망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랭킹으로 따지면은 중국이 1위, 인도가 2위, 브라질이 3위, 독일, 미국이 4, 5위, 그리고 이제 일본이 상당히 뒤처져 일본은 뭐 지금 그런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상대입니다. 예. 뭐 이번 그 미국 경쟁력위원회 USCC의 그 발표 결과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가 굉장히 그 상위를 점하는 그러한 독일, 프랑스, 영국을 앞서는 그런 발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브릭스의 그 생산력, 생산 자원 내지는 그 뭐 인력, 생산 인력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변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해 한 해 순위 한두 개 바뀌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추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뭐 발표된 거에 하면 삼성전자 3분기 시설 투자 축소가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그 뭐 1분기에 한 5.75조에서 2분기에는 한 3.93조, 3분기에 가니까 이제 3조 밑으로 2.28조로 대폭 그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결국 그 제조업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조업 쪽에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반영되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경쟁력 지표도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 경쟁력 지표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신용 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가의 상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러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도 뭐 재정 절벽은 피하겠지만 재정 비탈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국내 또 기업들의 지금 설비 시설 투자도 많이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내년에 뭐 구직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더 올해보단 좋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뭐 SK그룹이라든가 삼성그룹이라든가 LG그룹이라는 건 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세계 경기도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또 재정 절벽 등도 의식이 될 수 있고 국내적으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듯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계열사들을 자꾸 줄이는 그런 그 플랜 계획들을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계열사를 줄이게 되면 그냥 계열사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각 계열사가 가지고 있던 투자 플랜도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자 전망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국내 투자 전망은 계열사 축소와 더불어 위축되거나 좀 축소하는 축소지향적인 그러한 전망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 좀 경기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민들의 주택 문제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뭐 후보들도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들 뭐 공약들 막 쏟아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참 궁금한 정책들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정부가 이제 임대주택 리츠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뭐 리츠 제도가 쉽게 말하면 뭐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요. 를 설립한다는 얘기인데. 그 특히 임대주택 전문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임대주택 수요를 좀
충족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빛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서 어떤 개선책 혹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 있는 그런 불황 요인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그런 전체의 패키지 내에서 이러한 정책을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임대주택만 따로 끌어내 가지고 이거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결국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주택 시장하고 연결을 의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대주택 리츠 제도라는 것이 이제 민자를 갖다 끌어들여 갖고 세제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도 싸게 분할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좀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자는 얘기인데 근데 또 우려되는 것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 수 없을지도 문제가 되고 또 사실은 이제 임대주택 중심으로 주택 문화가 만들어지다 보면 또 슬럼화 현상도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자 유치를 위해서 모인 그 건설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 주택단지 자체가 가치가 별로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임대자를 모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간 이후에는 분양을 해주는 조건을 도입한다든가 그러한 임대주택이 분양 시장하고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매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력 있는 전체 주택단지의 일부분을 임대주택화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일부분은 가령 분양의 조건부 분양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전체적인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수익률이 예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민자가 유치가 될 수가 없죠. 사실 기존에 주택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 임대주택 단지가 많이 생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지금 한국 특성상 보면 임대주택 많이 생기게 되면 기존 주택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리치제도 제대로 효과를 만들어내고 또 역작용을 많이 줄이려면 조금 많은 고민과 함께 좀 잘 설계를 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포학길 교수와 함께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경제 현안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분석해봤습니다. 이른 아침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금융 소비자 보호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해서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특수보험팀 양진태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개정이 지금 2002년 전면 개정 이후 10년 만에 바뀐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요? 네, 우선 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전면 개정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2002년 전면 개정된 이후 필요한 때 일부 보완만 하는 수준으로 개정되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에 의한 그 보장 기능에 문제가 좀 있었고 소비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10여 년 만에 그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약관에서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정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의한 보장 기능을 확대하고 불안전 판매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내용을 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약관의 전체적인 체계를 개편하고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순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약관을 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보다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담겨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어떤 부분에서 소비자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는지요? 예, 일단 자동차 보험에 의한 보장 기능이 확대되는 부분 쪽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제 사고가 나도 이제 보험회사가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를 이제 면책 사유라고 하는데요. 예.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있는 면책 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를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범위도 확대함으로써 예. 보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좀 약간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실 텐데요. 예, 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쉽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 갑이 예. 친구 을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예. 만약에 을이 이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예. 고의 사고를 일으킨 을은 물론이고 자동차를 빌려준 갑도 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예. 현재는 보험회사가 을의 손해는 물론이고 갑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피보험자별로 면책 사유를 각각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갑과 을 모두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되면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가해자 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피보험자마다 면책 여부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 예. 보험회사가 고의 사고를 일으킨 을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만 고의 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갑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개정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현재보다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보장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설명해 주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 사유 정비 내용이요. 그 내용도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면책 사유 정비하는 부분요. 예. 지금 현행 자동차 보험 면책 사유 중에 보면은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이제 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보상을 하지 않는 걸로 이제 돼 있습니다. 예. 이제 대표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상해 보험에서의 면책 사유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상법에서는 이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약관에서는 이제 상법보다 이제 불리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무효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시정하기 위해서 면책 사유들도 대폭 좀 정비를 좀 했습니다. 네. 자,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눈에 좀 띄는 것이 자동차 보험도 앞으로 생명보험처럼 보장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동안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이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보험을 또 들어야 하는 그래서 보험료가 또 많아지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소비자 선택권이 좀 더 넓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하면서 중시했던 사항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자동차 보험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장 종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예. 하나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손해배상을 질 경우에 보상하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있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피보험자 자신이 자동차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상 종목인 자기인체 사고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받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자동차 보험에서 소비자들이 보상받는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요. 네. 앞으로는 보장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그 종류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그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위험을 계약의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하시는 경우에 현재는 자동차의 충돌, 침수, 화재, 도난 등 모든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인 자동차끼리의 충돌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어떤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시면은 보험료가 현재보다는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소비자가 필요한 내용들을 골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원하지 않는 기능을 사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많은 주의도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보험료만 보고 이게 싸다 싶어서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게 되면 소비자들이 또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절감되는 만큼 사실은 보장하는 범위가 현재보다는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서 당연히 주의를 하셔가지고 보험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좀 약관 개정이 되면은 얼마 정도의 좀 이렇게 보험료를 저희가 좀 절약을 할 수 있을런지요? 예, 자기 차량 손해를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지 한 3년이 되었고 그동안 사고가 없었던 홍길동 씨가 2012년식 YF 소나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기 차량 손해를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로 한정하고 3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도록 할 경우에 현재는 보험료를 약 18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가지고 자기 차량 손해 보상 내용 중에서 자동차끼리 충돌하는 경우, 즉 차대차 충돌만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약 12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보험료가 절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절감이 되는군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선택권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제대로 소비자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보험 혜택을 받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보험을 판매할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네. 이 부분 어떻게 좀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만들어지는지요? 네네. 네,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의 이행 시기가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보험 청약을 한때로 앞당겨서 계약이 체결이 완료되기 전에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가입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교부 설명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약관을 교부 설명하거나 아예 교부 설명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 인터넷 등 통신 매체별로 적합한 방법에 따라 교부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현재는 이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해가지고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동차 보험 전면 표준 약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번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지금 현재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음 달 중에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4월 이후 책임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1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표준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셔서요. 잘 차질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진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수석과 함께 자동차 보험약관 전면 개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입니다. 희망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